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 같은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아, 근데 진짜 아니, 그 요일을 헷갈렸어요. 전 교수님이 딱 그걸 말씀하시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었어요. 그렇죠. 예, 야, 이 공격 포인트가 하나 생겼구나. 네. 야, 근데 얼마나 금요일을 기다렸으면 제가 월요일에 금요일날 얘기를 했겠어요.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금요일에 뭐 일이 있어요? 금요일을 기다려요? 아니면 뭐 주말에 어떤 좋은 약속이나 아니 어디 놀러 가거나. 아, 주말에? 네. 주말에? 네. 좋은 약속, 물론 좋은 약속이 있죠. 주례를 서줘야 돼요. 네. 요즘 주례 말씀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나는 15분 내에 이걸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것도 길어요? 15분이요? 그것도 길어? 15분이요? 어유, 그것도 길어요? 깁니다. 몇 분? 예? 몇 분? 나 원래 시간은 다 맞춰드리잖아. 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5분 하시니까 딱 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신랑 신부가 섭섭해하지 않아요? 안 섭섭해합니다. 아, 제가 요즘 어쨌든 잘 주변 됐다. 또래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제가 직접 그렇죠. 사회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보다 보면 주례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주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짧게 하라고 하잖아. 알겠어, 걱정하지 마 하고 15분 16분 하십니다. 아,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 아, 나는 그래서 또 이 성의껏 예의상 한 15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예식 도우미들이 예. 신랑 신부나 사회자를 툭툭 치면서 빨리 진행하죠. 네,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수업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수업 때 애들이 빨리 끝내주면 좋아하잖아요. 훈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거. 근데 정말 귀중한 정보를. 진짜 예. 중요하네. 예? 나 근데 나 주례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한 15분 정도 했는데 그 속으로 얼마나 욕을 뭐 했을까. 이제부터, 이제부터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새로운 새마음 새뜻으로. 네. 사실 이 유튜브 봐도 쇼츠만 보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례사도 쇼츠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고 네. 행복해야 돼요. 네. 뭐 이 정도면 끝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주례를 보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 부모님들이 혹시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양가 부모님들이? 혹시나 그게 걱정되시면 신랑 신부에게 미리 한번 체크를, 더블 체크를. 우리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처럼. 아니 어머니 아버지 양가 부모님들이 저 친구는 저걸 주례 시켜놨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말어 막 이럴까봐.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압축해서 명언만 골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명언 하나 지금 하나 해주시죠. 네. 점점 늘어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야, 네. 알겠어요. 오늘 그러면 또 오늘부터 생각을 해야겠네. 하루에 한 줄씩. 예,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회 개원식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각 관련 이야기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모임에는 지각에는 지각비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소맥을 3잔을 연속 들이킨다든지. 그렇죠. 늦게 온 사람은 그렇죠. 3잔 이런 말이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지각비는 없는 개원식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말해요.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졸질 않아요. 미안하잖아요. 전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심할 때는 뭐냐면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온 학생이 가끔 있죠.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오면은 이거 미안했다 그러죠.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열심히들 해요. 지각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또 오늘 개강을 해서 이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힘들었어요. 네. 자, 오늘 개강하는 날은 항상 힘들어요. 네. 개강도 했고요. 국회가 개원도 했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 겸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야는 일단 개원에 앞서서 민생, 저출산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면서 민생 국회가 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네, 각오 다진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당 대표가 민생 공동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반도체 AI 산업 국가기관 전략막 확충 지원 방안 논의,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등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하지만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회담 관련된 소식인데 이 소식은 이제 이어지는 소식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이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이 1987년 직선 재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라는 오명은 다행히 피하게 됐지만 최장지연 개원식이라는 또 다른 오명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라고 하고요. 앞서서 우원식 의장이 7월 5일에 개원식을 열려고 했지만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이 된 바 있습니다. 개원식은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대로 끝내 불참을 했습니다. 야당 우위의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이런 이유인 건데 국회 개원식에는 이제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해왔습니다. 5대, 7대, 10대 국회만 대통령이 불참했을 뿐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라고 하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이제 개원을 선포하면서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 이런 시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우 의장은 22대 주요 과제로 민생 끌어안기, 개헌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 인구위기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선 의료 대란을 꼽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헌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불참과 관련해서 여야 갈등이 격심할 때라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어김없이 참석했다.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을 바란다며 연설하더니 자기 말을 또 자기 행동으로 어겼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개회식과 개원식을 열었고 이제 모레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9일부터 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최장지연 개원식 결국 오늘 열렸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이런 표현이 걸맞는지는 전 지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수적인 우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 과연 이러한 것들을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석수는 분명히 1.7배 정도 민주당이 많지만 하지만 지역구에서 득표한 이 지난번 총선 때 득표한 비율을 따지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5.4%포인트가 1.7배 의석 비율을 만든 것, 이거는 사실 아슬아슬하게 된 적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민심을 많이 얘기를 한다면 의석수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민심을 얘기하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사실 득표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심이 맞닿아 있다? 글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22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 민심이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석수에 맞닿아 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불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것도 공감할 수 있는데 단지 저는 공감은 하지만 대통령은 참석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2대 국회가 사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해가지고 관례를 대부분 다 깼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일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계속 다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면 이 관례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왔어야 돼요. 대통령이 안 왔죠. 그러면 야당한테 야 이거 이렇게 관례를 깨면 되느냐라고 역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100번 공감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관례를 깨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불통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통의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라는 것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막 뭐 독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좀 더 잘 먹힐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불참하기로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22대 국회 원래 개원식하면 좋은 말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도 21대보다 낫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22대 국회, 21대 국회보다 훨씬 안 좋을 겁니다. 훨씬 안 좋고 훨씬 최악의 악의 최악의 악의 최악 오브 최악의 국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저런 사람한테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고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도 나올 거예요. 그건 뭐 보나마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갑갑하죠. 근데 윤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불참한 것은 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언급해드린 여야 회담 관련 소식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회동을 했습니다. 여야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과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비공개 회담과 관련해서 8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서 135분간 진행이 됐고요.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을 했습니다. 일단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포함해서 이제 32분간 이 양당 대표가 치열한 신경전을 오갔는데요.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지구당 부활, 정치의 복원 등에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을 두고 두 사람의 커다란 인식차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한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개혁이 총 8번, 민생과 격차가 각각 7번 언급이 됐다라고 하고요. 한 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대표의 발언 동안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 대표가 격차 해소, 금투세 폐지 등 정책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펜을 꺼내서 메모하기도 했고 검사 탄핵과 관련된 발언에선 잠시 메모를 멈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약 6분 정도 더 길었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협조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게다가 독재라는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대표는 정치개혁, 정상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이제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법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방식 추첨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한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누차 밝히셨듯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결과는 초라했죠.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대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열릴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대표하고 회담을 해가지고 자신의 소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동시에 또 민생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리고 이제 물론 윤 대통령한테는 계속 각을 세웠죠. 저는 계엄령이라는 얘기, 그게 당대표가 그런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는 강경한 어떤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제1야당의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연찬에도 대통령이 불참하고 만찬도 연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유력 대선 후보와 회담을 가짐으로써 소위 말해서 자신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를 대외적으로 조금 더 이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담 속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남 자체가 오히려 결과라고 두 대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남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딴 거 다 저는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의 철저한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는데 사실은 국민적 기대에는 분명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대 정원 문제에서 비롯된 의료 대란을 여야 모두 대통령실하고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치했다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요. 그런 일치했다는 의미 부여를 통해서 뭐냐면 이 아젠다를 국회에서 여야가 같은 시각이니까요. 국회에서 이 아젠다를 국회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성과가 뭐냐. 뭐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죠. 하지만 만남 그 자체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정례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만 정례화는 저는 좀 그거는 그때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엄 얘기 하는데 제가 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보에 의해서 이 민주당에서 이 말을 이렇게 자주 꺼내는 거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기관에서요. 기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보 들어온다고 그걸 다 기사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1야당 아니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 공당이 말해요.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꾸 뭐 계엄을 하면은 뭐 국회의원을 구금한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제로 그때 이제 뭐 계엄 문건 뭐 이런 게 발견이 됐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 됐고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가 늦게 왔지만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이었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실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안에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고 의결 정적수 미달을 유도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이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안으로 한 것이지 이거 실행 계획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하고 지금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저 비상계엄 그거 터뜨린다고 그 해제시킨다고 해제 못 시키게 국회의원들 다 갑자기 구금을 시킨다? 그럼 몇 명 이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43명을 해야 돼요. 43명을 하면 그건 국회 해산이에요, 사실은. 네? 그건 국회 해산이나 마찬가지라고요. 43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런 상상의 산물이라는, 그러니까 상상의 산물이라는 생각밖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전 그때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제가 40년 넘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언제부터 꿈꾸셨나요? 솔직히 얘기해요. 네. 꿈꾼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독일에 와 있네. 네. 그리고 이게 공부를 마치고, 왜냐면 우리는 죽어서 오든지 끝나서 오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의 시절이었으니까 중간에도 많이 안 왔어요. 요새는 뭐 방마다 오더라고 유학생들이. 네.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큰일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준비한 대화의 흐름은 이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의 꿈은 후학을 양성해서 네. 보다 건전하고 밝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죠. 근데 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 하면 잘했을 거야. 저는 이제 체육 선생님. 뭐든 하여간 잘했을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63페이지에 그 그림 그대로 나온다 하면서 뒤에서 이제 배드민턴 채로 이렇게 자세 연습하고 있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누리집 대학알림이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을 중도 탈락한 학생이 700명에 가깝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667명인데요. 이 중도 탈락이란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이 자퇴가 이제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도 탈락이 전년과 비교해서 34.5%가 늘었다고 하고, 자퇴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전보다 3배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 교대에서는 모두 198명, 그리고 지방교대 8곳 중에서는 지방교대 이제 8개 대에선 423명이 중도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교사 신규 임용 감소, 또 교권 추락 논란 등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 인기가 좀 적어진 탓으로 분석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교대, 초등교육과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종로학원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우수자원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학생 수가 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을 조금 낳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이 관심이 너무 과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여기 중도에서 그만둔 학생이 많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년 퇴직을 안 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으로 나가시는 분들, 명예퇴직 경쟁률이 엄청나요, 선생님들. 그런데 그런 것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건 교직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요, 공무원 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원 연금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땐 뭐냐면, 그래도 국민연금보다 난 이 연금 나중에 탈 수 있다, 이 희망 가지고 사실은 계속 견뎌왔는데 이게 자꾸 연금이 줄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줄고 하다 보면 줄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라든 데 대한 어떤 더 매력이 또 그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학부형들이 와서 막 뭐 하고 교권 추락 문제로 너무 골치 아픈 데다가 이게 점점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원 연금이요. 그 퇴직금이 우리는 거의 없어요. 그 연금으로 이게 다 되고 실제로 연금 붓는 액수는 일반 국민연금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붓고 있다. 그게 괜히 뭐 뭘로 다 이렇게 메워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들 그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을 계속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국가에서 야 그만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얘기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듯이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둘 다 똑같은 수준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지금까지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더 힘든 거죠. 예. 그 체육 선생님 한번 하지. 교직 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 타이밍에 제가 교환 학생을 선택하는 바람에 네. 그냥 스페인 가서 그냥 교직을 하면은 그랬으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반대항 축구 대회 때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을 이제 스페인어로 이름 딱 지어주면서 이제 했겠죠. 아 근데 하여간 그래요. 요새는 진짜 선생님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글쎄 뭐 그거를 다시 억지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하죠.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좀 더위가 많이 가신 모양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최근 이제 여름에 공원이나 강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토렴을 하고 계시고 예. 요즘 공원이나 강가에 이 무더운 날에 상의 탈의한 채 운동하는 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원을 많이 안 가시는가요? 네. 전혀 안 가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산책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안 가요. 네, 역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올해 여름인 만큼 상의를 탈의한 채 이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주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실제로 웃옷을 벗은 채 인터뷰를 운동을 하던 그 모 시민은 땀이 많이 나서 종종 상의를 벗고 주행한다. 성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동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떳떳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했고 이 반대편 측면에서는 아이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이제 서로 부대끼는 경우가 있는데 맨몸인 이들과 부딪혀서 불쾌한 적도 많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규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고요.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이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고만 있기 때문에 그 뭐 상위 정도는 이제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강에서도 옷 입어달라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강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경우에 바닷가 인근을 제외하고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에서 750유로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유영 아나운서 운동할 때 축구 같은 거 할 때 뭐 위통 벗고 하고 그러진 않죠. 그게 솔직히 이제 벗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자신 있어서 벗으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덥다기보다 본인의 자신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상대를 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 더운 더위에. 근데 그분들이 막 옷 다 벗고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위 사람들의 이 입장을 좀 고려하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서 올림픽 전에
그 베이징 비키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복장 자체를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네. 그거를 좀 자제해 달라고 이제 당국 차원에서 얘기한 적도 있을 만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건 자제해야 돼요.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